회사를 먹여 살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독특한 컨셉의 신차들이 가져가지만 매달 묵묵히 곳간을 채우고 살림을 책임지는 차들은 보통 따로 있죠. 회사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오늘의 주인공 같은 차들이 있기에 가능한데요. 위기의 순간마다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기아의 자존심을 방어해낸 효자이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 기아의 실질적인 가장 같은 이 차를 전 세계 수많은 가장들이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은 기아를 대표하는 중형 SUV 소렌토 이야기입니다. 바야흐로 SUV 전성시대입니다. 세단이 도로를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차부터 대형 럭셔리카까지 온갖 종류의 SUV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죠. 하지만 시계를 잠시 뒤로 돌려보면 대한민국 SUV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찝차라고 불리던 투박한 녀석들이 세련된 승용차의 탈을 쓰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 바로 그 격동의 시기였죠. 프로젝트 BL, 이 차는 본래 도시명 크로스오버 시장의 포문을 연 컴팩트 SUV 스포티지의 후속으로 개발되던 모델이었습니다. 기아차는 1세대 스포티지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지만 넓고 안락한 중형 SUV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이 시장에 투입할 모델이 절실해졌는데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늘린 롱바디 모델 스포티지 그랜드가 있긴 했지만 차급의 한계가 분명했기에 곧 등장할 경쟁사들의 최신 중형 SUV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당시 어려웠던 기아의 회사 사정으로는 소형과 중형 두 차급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덩치를 키운 SUV 하나로 스포티지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다만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던 중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 차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1998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경쟁사였던 현대차와 한 지붕 식구가 되면서 족보가 살짝 꼬였습니다. 당시 현대는 자체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모노코크 도시명 SUV 산타페와 현대전공이 개발한 갤로퍼의 후속 정통 SUV 테라칸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기아가 개발 중이던 BL은 스포티지의 후속답게 스타일과 성격은 도시명 SUV를 지향하면서도 정통 SUV의 후륜구동 보디온 프레임 설계를 채용했고 덩치는 산타페를 상회할 만큼 애매하게 컸습니다. 다행히 크게 겹치지 않는 차량의 성격 덕분에 크레도스처럼 정리당하진 않았지만 이런 차를 컴팩트 SUV로 팔리고 있던 스포티지 브랜드로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티지는 이후 그룹 내 플랫폼 공유를 통해 얼떨결에 얻게 된 컴팩트 SUV가 이어받았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데뷔하게 됐죠. 2002년 2월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달아오르기 직전 기아의 신형 SUV 소렌토가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산타페, 투싼, 베라크루즈 등 현대차가 주로 미대륙의 지명을 쓴 것과 달리 소렌토는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의 아름다운 휴양지 소렌토에서 따왔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점으로도 익숙한 이름이었죠. 출시 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차 이름을 소비자들이 직접 뽑는 온라인 공모를 진행했고 가장 많이 득표한 것이 소렌토였다고 하는데 당시 함께 있던 후보는 메사 그리고 세라토였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꽤나 성과가 있었는지 이후에도 같은 전략을 자주 사용했어요. 소렌토의 외관은 당시 국산차 전체를 통틀어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파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이었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핸더는 근육질의 남성을 연상케 했고 날카로운 앞뒤 램프 디자인으로 강렬한 인상을 전달했습니다. 측면도 마치 세단을 보는 듯 유려하게 떨어지는 윈도우 라인과 필러 디자인, 보디온 프레임 설계를 사용했음에도 전고를 낮게 설정해 동급에서 가장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견고해 보이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디자인도 신선했고요. 그러면서도 SUV다운 강인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초기형 모델의 상징과도 같은 투톤 컬러는 차를 더욱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보이게 만들었고 어떤 컬러든 찰떡같이 소화해내면서 남성 소비자는 물론 기존 SUV의 투박한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끼던 여성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후면부 디자인이 렉서스의 베스트셀링 SUV RX를, 전면부의 인상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M클래스를 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앞은 벤츠, 뒤는 렉서스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프리미엄 수입차를 빼닮은 수려한 디자인이었다는 말이기도 했죠. 다행히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비자들에게만큼은 호평받았습니다. 새천년을 기념해 내수형 차량에 한정돼 적용됐던 원형의 밀레니엄 로고가 참 잘 어울렸던 몇 안 되는 모델이기도 했는데, 소렌토는 단색 크롬 엠블럼이 붙었지만 원래는 파란 바탕에 검정 테두리가 있는 디자인으로 GMW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렌토에 키드니 그릴을 붙이는 애프터마켓 드레스업이 유행했던 게 떠오르네요. 외관의 감동은 실내에도 이어졌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승용 감각의 인테리어는 세단을 타던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포근한 베이지 컬러의 고급 가죽 시트, 우드그레인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중후한 멋을 냈고, 각종 버튼류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하도록 직관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여기에 앞좌석 전동 시트, 프로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5.8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은 물론 음성 경보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고급 SUV를 지향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앞서 트라제 XG에서 선보였던 물건으로 문이 열려 있거나 사이드가 채워져 있으면 한국어 음성으로 알려주는 독특한 기능이죠. 또 오버헤드 콘솔의 방위와 고도 등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터 기능을 품어 SUV로서의 정체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렉스턴이나 테라칸처럼 대놓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차를 팔 때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공간 역시 준수했습니다. 스타일을 위해 지붕을 낮추면서 헤드룸은 경쟁차에 비해 조금 적었지만 큰 폭으로 조절되는 2열 등받이 각도는 기본에 적당한 레그룸,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을 갖춰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었죠. 추가로 마련된 3열 시트는 비좁긴 했지만 정방향으로 놓여 있어 산타페나 카이런처럼 수치심을 주진 않았고, 트렁크 바닥에 깔끔하게 수납되어 실용성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은 물론 뒷유리만 따로 개방해 간단한 물건을 넣거나 꺼낼 수 있는 플립업 글래스도 이 당시 SUV들이 두루두루 갖추고 있던 장점 중에 하나죠. 파워트레인은 4기통 2.5L 커먼 레일 디젤 엔진에 변속기는 아이신츠 4단 자동 변속기와 5단 수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테라칸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V6 3.5L 시그마 가솔린 모델을 함께 제공했지만 주행 성능에서 딱히 메리트가 없었고, 주유소집 아들이 아니라면 선택하기 힘들었던 연비 덕분에 판매량은 극히 미미했죠. 주력인 디젤은 나중에 포터, 그랜드 스타렉스와 공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진 A 디젤 엔진으로 WGT 방식을 적용해 최고 출력 145마력, 최대 토크 33kg 포스미터를 발휘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저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두툼한 토크 덕분에 2톤에 달하는 덩치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초대 소렌토가 후속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죠. 앞서 언급했듯 후륜구동 기반의 보디온 프레임 설계를 취했다는 것. 강철 뼈대 위에 차체를 얹은 구조로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견인 능력은 역대 소렌토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을 기본으로 기존 파트타임 사륜구동, 추가로 좌우 바퀴의 회전차를 감지해 알아서 사륜구동으로 전환해주는 액티브 4휠 드라이브를 옵션으로 제공해 산타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험로 주파 능력을 선사했어요. 물론 프레임 바디 특유의 무거운 중량에서 오는 나쁜 연비, 잔진동, 멀미를 유발하는 승차감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당시에는 SUV라면 응당 뼈대가 있어야지 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튼튼한 차라는 신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담으로 원래 소렌토에는 더 강력한 심장인 2.9L J3 디젤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었는데요. 맞습니다. 테라칸에 올라갔던 그 엔진이죠. 그룹 차원에서 상위 모델인 테라칸보다 강력해서는 안 된다며 서열 정리를 당했다는 풍문이 있어요. 그래도 A 엔진은 타이밍 체인 방식이라 정비성 면에서는 테라칸보다 낫다는 평을 듣기도 했으니 나름 위안이 될까요? 이후에는 연식 변경을 통해 몇몇 사양이 달라졌습니다. 2004년식부터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모전이 옵션으로 신설됐고, 기존의 아이신 4단 자동 변속기 대신 자트코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자체 생산한 5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 효율을 개선했는데, 이 초기형 5단 자동 변속기의 완성도와 품질이 조악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고 리콜이 이루어지면서 잘 나가던 소렌토의 발목을 잡았죠. 2005년부터는 기존 밀레니엄 로고를 버리고 수출형과 동일한 타원형 로고가 부착됐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했던 3.5 가솔린을 삭제한 대신 터보차저를 개선한 VGT 엔진을 사륜구동 고급 트림에 한해 추가했는데 출력이 174마력까지 껑충 뛰었고 위에서 지적받은 5단 자동 변속기의 로직과 품질도 개선하면서 기존 WGT 대비 눈에 띄게 잘 나간다며 호평받았어요. 이 밖에 2열 시트 쿠션에 열선이 추가되는 등 소소한 상품성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잃어버린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었죠. 2006년에는 뉴 소렌토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자인이 워낙에 군더더기 없고 깔끔했기 때문에 몇몇 디테일을 달리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그나마 눈에 띄는 변화는 그릴과 헤드램프, 호박색 방향지 시등과 프로젝션 렌즈로 눈빛이 또렷해졌고 깔끔하게 수정된 범퍼와 알루미늄 휠,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의 그래픽을 변경해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사이드미러 방향지 시등과 일부 모델에는 LED 램프를 적용해 신형임을 어필했죠. 또 색상에 따라 초기형의 상징이었던 투톤 컬러가 원톤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도시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개인적으로 흑진주색 뉴 소렌토는 여느 고급 SUV 못지않은 중후함이 일품이었어요. 남자의 권력은 무만하다. 실내 역시 기존 레이아웃을 유지하되 센터 페시아의 마감재를 블랙 하이그로시나 메탈 그레인으로 바꿔 세련미를 강조했습니다. 뒷좌석 레그룸을 조금 더 확보했고 사용 빈도가 적은 3열 시트를 아예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아예 3열 시트를 제거한 5인승 모델을 출시,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어요. 편의 장비도 최신화됐죠. 오디오는 MP3 CD를 재생할 수 있게 됐고 내비게이션과 모젠 시스템은 기존 5.8인치에서 6.5인치로 VCD 대신 DVD 플레이어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07년식부터는 로터리식 스마트키 시스템과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2008년식부터는 더욱 편리한 음악 감상을 돕는 억스 및 USB 포트가 추가되는 등 연식별로 최신 사양이 새롭게 투입됐죠.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요. 초기형은 145마력의 WGT 엔진이 병행 판매되긴 했지만 기존 사륜구동에만 한정했던 VGT 엔진을 후륜구동 모델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아예 VGT 엔진 하나로 전부 통일했습니다. 전자식 자세 제어 장치 VDC로 주행 안정성을 보완한 점도 특징이었고요. 또 흡차음재를 보강하고 전작에서 승차감이 너무 투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서스펜션 세팅을 부드럽게 수정했는데 그렇다고 보디온 프레임 승차감이 뭐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괜히 출렁거리기만 했고 특유의 멀미나는 뒷좌석 승차감도 그대로였습니다. 소렌토가 2열 사용 빈도가 많은 패밀리카를 지향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승용차 플랫폼을 사용한 경쟁 모델 대비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이후 신차로서의 수명을 다한 차들이 의례 그렇듯 매년 자잘한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고 2009년 후속 모델의 출시와 함께 자연스레 단종 절차를 밟게 됐죠. (1세대) 소렌토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출시 첫 해인 2002년에만 내수 5만 대 이상을 팔아치우며 현대에 인수된 후 위축돼 있던 기아의 길을 세워줬습니다. 당시 시장은 현대 산타페가 도시명 SUV 시장을, 쌍용 렉스턴이 고급 SUV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소렌토는 이 둘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죠.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고 정통 SUV의 든든함을 갖춘 데다 렉스턴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이 훨씬 젊고 세련됐으니 두 차를 저울질하고 있던 3040 가장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이후 2005년 2세대 산타페 CM, 2007년 GM 대우 윈스톰 등 뛰어난 상품성의 경쟁차들이 속속 등장할 때마다 판매량이 휘청이긴 했지만 단종까지 국내에서만 누적 24만 대가 판매됐을 정도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록했죠. 중고차 시장에서는 만만하고도 막강한 SUV로 통했습니다. 준수한 내구성 덕분에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를 넘겨도 엔진과 미션 상태가 짱짱한 매물들이 꽤 있었고 캠핑용과 낚시용 혹은 시골에서 막 굴릴 세컨드카로 쓰기에는 모노코크 바디의 후속들보다 오히려 뛰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품 수급이 기아차답게 아주 원활하고 정비성도 나쁘지 않아서 유지비 부담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현 시점에서 이 친구를 굴리기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식입니다. 이 시기 기아차, 아니 국산차들의 고질병이죠. 뼈대는 튼튼할지 몰라도 휀더, 도어 하단 등 차체 곳곳에 녹이 쓸어 구멍이 뚫리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또 앞서 소개한 5단 자동 변속기 이슈, 특히 2004년부터 2005년식 초기형에 들어간 5단 미션은 변속기에 냉각수가 섞여 들어가 오일을 오염시키는 이른바 딸기 쉐이크 이슈가 있으니 주기적인 미션 오일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 밖에 노후 경유차 문제도 있습니다. 단종될 때까지 DPF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DPF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운행 지역이 제한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준수한 디자인과 넉넉한 공간의 사륜구동까지 갖춘 가성비 SUV로 입소문을 탔죠. 북미와 유럽을 포함 연간 10만 대 이상을 꾸준히 수출하며 스포티지, 세라토와 함께 기아차 수출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벤츠와 렉서스를 닮았는데 가격은 절반이고 오프로드 성능도 준수하다며 호평했죠. 2009년 다카르 랠리의 정식 출전에 완주를 해내는 등 변방에 감흥 없는 브랜드였던 기아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델이었습니다. 격동의 시기 속에 태어난 1세대 소렌토는 회사의 무거운 기대를 짊어질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산타페의 그늘에 가려질 뻔했지만 오히려 그 차별점을 어필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스포티지가 예고편이었던 걸까요? 이 투박했던 상남자가 무거운 프레임을 내려놓고 세련된 도시 남자로 완벽하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정통 SUV에 대한 수요도 거대한 시대의 파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유가 파동은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SUV를 기능이 아닌 승용차를 선택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받아들이면서 소비자들은 기름을 들이마시는 육중한 보디온 프레임 SUV 대신 더 가볍고 더 연비 좋고 세단처럼 편안한 SUV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떨어진 지상 과제 역시 효율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한 대의 차로 일상과 업무, 레저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다목적 자동차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제조사 역시 하나의 뼈대로 세단도 만들고 SUV도 만드는 플랫폼 공유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XM, 2009년 등장한 2세대 소렌토 R은 말 그대로 이름 빼고 모든 것이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무거운 통뼈 프레임을 내려놓고 산타페와 공유하는 전륜구동 기반의 모노코크 도시명 SUV로 탈바꿈한 것이죠. 서브네임 R은 레볼루션, 릴렉세이션을 표방했지만 우리 같은 차쟁이들은 다 알고 있었죠. 바로 현대기아차가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디젤 엔진 R 엔진의 탑재를 알리는 표식이었다는 것을요. 소렌토 R의 외관은 기아 디자인의 전성기를 이끈 피터 슈라이어의 손길이 닿으면서 그야말로 환골탈태했습니다. 1세대의 날렵하고 강인한 인상을 그대로 이으면서도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큐인 직선의 단순함을 강조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도시형 SUV로 거듭났어요. 전면부는 새로운 패밀리룩인 호랑이 코 그릴이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강렬하고 통일감 있는 인상을, 블랙 베젤이 들어간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마치 먹이를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처럼 매섭게 다듬어졌습니다. 측면은 길어진 프론트 오버행만으로도 구동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지만 과감하게 부풀린 핸드와 조각칼로 파놓은 듯한 캐릭터 라인은 여전히 통뼈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견고해 보이는 인상을 전달했어요. 전작과 유사한 분위기의 후면부는 LED 테일램프를 적용해 야간 시인성은 물론 차급에 걸맞는 고급감도 챙겼습니다. 뒷차에게 의도치 않은 눈뽕을 선사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LED를 때려박는 게 고급감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전작은 마치 근육질의 건장한 청년이 편안한 차림새로 다니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말끔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이미지였고, 이는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산타페 CM의 동글동글한 보고 같은 디자인의 거부감을 느끼던 소비자들, 기존 고객인 중년은 물론 젊은 아빠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실내 역시 외관의 파격적인 변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1세대에 남아있던 아날로그 느낌을 모두 디지털화한 듯 도시적인 분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T자형 센터페시아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했고 각종 버튼들을 직관적으로 배치해 조작 편의성은 물론 정돈된 느낌을 줬어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슈퍼비전 클러스터. 기아의 브랜드 컬러인 붉은색 조명과 크롬링으로 마감된 3실린더 타입의 계기판은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생김새로 시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젊은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당시 최신 기아차들과 마찬가지로 실내 곳곳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가 다소 딱딱하고 저렴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젊은 감각이라는 말 한마디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됐어요. 여기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 최대 10개 스피커에 JBL 프리미엄 오디오와 결합한 7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 좌우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과 운전석 통풍 시트 등 고급 세단에서나 볼 법한 편의 장비를 채워 넣었습니다. 공간은 더욱 만족스러워졌습니다. 차체가 커진 데다 하부에 프레임까지 걷어냈으니 실내 고를 비롯 탑승 공간이 좀 더 쾌적해졌고 B필러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로 뒷좌석 승객도 배려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를 탑재, 이전에는 없던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한 점도 이 모델의 확실한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였죠. 방석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트렁크 바닥에 완전히 평평하게 수납되는 3열 시트로 평소에는 광활한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유사시에는 6인 내지 7인승으로 변신할 수 있는 든든함도 여전했는데 아직도 어른들이 장거리를 탈 만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만 1세대의 비좁은 3열에 비하면 이제는 키가 작은 아이들만큼은 쾌적하게 태울만 했다는 점에서 패밀리 SUV로서 이 차의 가치를 높여줬습니다. 트렁크 유리만 따로 열리는 플립업 클래스가 빠진 건 좀 아쉬웠지만요. 핵심은 바로 파워트레인에 있었습니다. 주력인 2.1L R 디젤 엔진 외에도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한 2.4L 세타2 가솔린, 그리고 유지비를 중시하는 분들을 위한 2.7L 뮤 LPI 모델을 함께 준비해 다양한 입맛을 공략했습니다. 두 모델 다 인기는 딱히 없었지만 LPG 모델은 6기통 특유의 부드러움과 저렴한 연료비로 아름아름 매니아층을 형성했고, 특히 디젤이 외면받기 시작했던 무렵에는 전설의 포켓몬처럼 없어서 못 사는 희귀 매물이 되기도 했어요. 변속기는 모두 현대 파워텍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되어 효율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의 백미는 이름에도 새겨져 있는 R 엔진이었습니다. 산타페조차 품지 못했던 그룹의 최신형 엔진을 서자 취급을 받던 기아가 먼저 달고 나왔다는 것, 하극상의 조짐이었을까요? 현대기아차 디젤 엔진의 역사는 이 R 엔진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동급 배기량의 4기통 디젤 엔진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2.1L 모델 기준으로 등장 당시부터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 데다 최고 출력 200마력, 최대 토크 44.5kgpm라는 괴물 같은 스펙을 뽐냈습니다. 1세대 모델이 등장 당시 2.5L의 145마력 수준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환골탈태 수준의 업그레이드였죠. 지금처럼 각종 장애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기 전이었으니 밟으면 밟는 대로 튀어나가는 토크감, 디젤 엔진 특유의 경제성은 물론 세단 못지않은 정숙성까지 잡아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을 막론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얼마 뒤에는 2.0L R 엔진 모델까지 새롭게 추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디젤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2.1L 모델과 달리 한 등급 낮은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데 머물렀지만 이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환경 부담금이 4년간 면제됐죠. 달라진 건 엔진뿐만이 아니죠. 앞서 언급했듯 후륜구동 보디움 프레임 설계에서 전륜구동 기반의 모노코크 바디로 주행 성격 또한 완전히 다른 차가 됐습니다. 프레임 바디 특유의 육중함과 험로 주파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대신 가벼워진 차체 덕분에 연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주구장창 지적받던 승차감도 전작 대비 확실하게 쾌적해졌어요. 여기에 전자식 자세제어 장치 VDC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옵션으로 추가하는 등 더욱 안전한 차로 거듭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물론 프레임 바디가 아니면 SUV가 아니다라며 소렌토의 야성을 그리워하는 골수 팬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은 오프로드 성능보다는 편안한 승차감과 준수한 연비를 더 선호했죠. 이후 연식 변경을 거치며 상품성을 다듬어갔습니다. 2011년형부터는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부드럽게 변경하고 흡차음제를 보강해 정숙성을 보완했습니다. 추가로 크루즈 컨트롤과 전복 감지 커튼 에어백을 아예 기본 적용, 문을 잠그면 접히고 열면 펼쳐지는 락 폴딩 사이드 미러 같은 소소한 편의 기능도 함께 추가됐죠. 끝물인 2012년형에서는 한국인이 사랑에 맞이하는 편의 장비인 열선 스티어링 휠과 새로운 내장 컬러, 스티어링 휠이 과도하게 꺾인 채로 주체되어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핸들 정렬 알림 기능 등 각종 사양을 강화하며 경쟁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렌토 R은 하이브리드 시제차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소한 디젤 하이브리드였는데요. 1.6리터 디젤 엔진에 40마력의 힘을 더해주는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해 탄소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 차가 시장에 투입되는 일은 없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대부분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죠. 디젤 하이브리드는 왜 없을까? 그야말로 효율의 최강이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조합은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상쇄를 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애초에 저속 토크가 뛰어난 디젤 엔진에서는 모터의 개입이 장점이 딱히 없었고 오히려 주행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엔진을 정지시키고 전기 모터 활용 빈도를 높여야 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특성상 고온으로 처리해야 하는 배출가스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특히 가뜩이나 비싼 디젤차에 더 비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결국 배출가스와 가격에서 모두 이점이 있는 시동 및 첫 출발 시 엔진의 부하를 줄여주는 방식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7월) 3세대 산타페의 등장에 맞서 기아는 뉴 소렌토 R을 출시했습니다. 직접 모델의 디자인도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구성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마치 화장만으로도 인상을 크게 바꾸듯 곳곳에 달라진 디테일이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헤드램프는 호박색 방향지시 등을 클리어 타입으로 변경하고 LED 포지셔닝 램프를 속눈썹처럼 추가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견고해진 범퍼 디자인과 새로운 19인치 알루미늄 휠,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의 그래픽을 디귿자 형태로 변경해 고급감과 존재감을 높였죠. 전반적으로 한층 더 도시명 SUV스러운 세련된 분위기로 거듭났는데 리어램프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전작보다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대보다 아쉽다는 거지 못생겼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죠. 경쟁사의 최신 모델들과 비교해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외모였어요. 실내는 기존의 T자형 구성을 유지했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던 테두리를 모호하게 처리해 차후 선보일 수평형 레이아웃을 예고했습니다. 신차 느낌은 좀 덜했지만 전작에서 지적받은 소재감을 업그레이드했고 컵홀더에 슬라이딩 덮개를 추가하는 등 전체적인 마감 품질을 높였어요. 센터 스크린은 8인치로 확대,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과 온도 설정, 차량 진단 등이 가능한 최신 텔레매틱스 유보가 추가됐고 그 중에서도 계기판 중앙의 속도계를 반원형의 LCD 패널로 처리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더 뉴 K7에서 선보인 장비로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매끄러운 그래픽으로 전달했어요. 기존의 3실린더 타입 계기판은 스포티하긴 했어도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완됐죠. 추가로 전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경고를 비롯 후측방 경고 장치를 적용한 것도 깨알같은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수동식 측면 커튼이 이 모델부터 추가됐고 고정 7인승을 제공했던 직전 모델과 달리 2.0리터 모델은 기본을 5인승으로 3열 시트를 옵션으로 설정해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죠. 파워트레인은 기존 R 엔진을 개량해 실용 영역에서의 주행 성능을 개선하고 연비를 강화했습니다. 매니악한 수요가 있던 2.7리터 LPI 모델이 아쉽게 삭제되면서 디젤 라인업만 제공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페이스리프트는 수정이 용이한 내외장 파츠, 즉 껍데기만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이 모델은 플랫폼을 큰 폭으로 변경했다는 건데요. 산타페 DM에 적용된 최신 설계를 적용해 차체와 무게중심을 낮춰 공간 효율이 좋아진 데다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겉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차가 된 셈이죠. 현대기아차 역사상 페이스리프트 때 플랫폼을 바꾼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풀체인지 산타페의 기세가 상당했기에 구형 플랫폼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또 이 모델부터 기존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 대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MDPS가 적용됐어요. 덕분에 주차 조향 보조 기능이 가능해졌죠. 이거 기다리느니 내가 늙어 죽는 게 빠르지만 2013년 하반기 진행된 연식 변경에서는 고급형부터 제공하던 프로토 에어컨과 실내 무드램프,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사이드미러 방향지시 등을 아예 기본 적용하고 수출형에만 들어가던 스포티한 19인치 크롬이를 새롭게 추가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2세대 소렌토 R은 차량의 성격을 대대적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 출시 이듬해 국내에서만 4만 대 이상 판매되며 산타페를 제치고 중형 SUV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산타페 DM 출시 이후에는 다시 왕좌를 내주긴 했지만 2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기아의 판매량을 견인했죠. 산타페의 파격적인 변신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단정하고 질리지 않는 소렌토의 디자인을 선호했고,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인기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만 총 20만 대가량이 판매됐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최고의 가성비 패밀리카로 통했죠. 전작에서 지적받던 승차감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감가상각이 꽤 이루어져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넉넉한 공간과 옵션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워낙에 많이 팔린 덕분에 지금도 도로 위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은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각종 부품 노후화로 인한 헐거운 질감과 찌그덕 소음, 초기형 R엔진의 경우 댐퍼 플립 파손 이슈가 있어 표면에 녹이 보이거나 귀뚜라미 소리 같은 소음이 들리면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날 때부터 R엔진을 품고 나온 녀석이지만 연식별로 배출가스 대응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2011년 이전 초기형 모델은 아예 DPF조차 없는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개체들도 있어요. 이 밖에 2013년부터 2014년식 뉴 소렌토 일부 모델의 경우 악명 높은 저압 EGR 시스템이 적용되어 부품 노후화 및 카본 누적으로 심한 경우 엔진 자체가 고장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의 점검 여부가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럽 시장과 SUV의 본고장인 북미에서도 모노코크 유니바디를 사용하면서 얻어낸 준수한 성능과 연비, 세련된 디자인과 가성비로 평받았죠. 이 모델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하며 물량 공급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 덕분에 북미 시장에서만 매년 10만 대 이상 팔려나가며 비주류에 머물러 있던 기아를 주류로 올려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산타페보다 많이 팔렸으니까요. 남자의 존재감, 2014년 3세대 올류 소렌토가 등장하며 내건 슬로건입니다. 2세대가 샤프한 도시남자였다면 3세대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가 수트를 비집고 나오는 듬직한 도시남자의 느낌이었달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확 커진 덩치였습니다. 전장이 4780mm로 전작보다 95mm나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무려 80mm 가까이 늘어나며 차급의 경계를 뛰어넘는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전고는 오히려 낮추고 유리창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 SUV 특유의 투박함을 걷어낸과 동시에 스포티한 분위기를 뽐내는 것이 특징이었죠. 전면부는 입체감을 살린 거대한 호랑이 코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번에는 매끈하게 연결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체감을 떨어뜨려 각각의 요소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길어진 전장과 휠베이스로 더욱 늘씬하고 날렵해진 측면, 여기에 견고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후면부는 입체감을 더한 LED 리어램프와 가로선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기아차의 RV 라인업들과 궤를 함께했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렌토의 상징과도 같은 날카롭고 굵직한 선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볼륨감을 강조해 마치 잘 다듬어진 수석 같은 단단한 이미지를 완성했죠. 기아차의 최신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수평 기조로 디자인된 실내는 전작 대비 더욱 단정해졌습니다. 손이 닿는 곳곳에 부드러운 소재를 아낌없이 적용해 감성 품질을 대폭 끌어올렸고 하우징으로 둥글게 감싼 형태의 센터 페시아는 외관의 견고한 생김새와 발을 맞춰 시각적인 안정감을 줬어요. 기존의 풍부한 편의 사양은 물론 어라운드 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단적인 오토홀드 등 고급 편의 사양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각종 버튼들도 적재적소에 큼직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어느 누가 타더라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었죠. 패밀리카인 만큼 내 가족이 탈 뒷좌석을 빼놓을 수 없죠. 공간 역시 아주 훌륭했습니다. 늘어난 휠베이스로 레그룸이 광활해졌고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 범위가 커져 웬만한 대형 세단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비상용 또는 어린이 전용석이었던 3열 또한 낮아진 바닥과 전용 공조장치까지 챙겨 나름 성인도 탈만한 공간을 확보했죠. 2열에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하면서 여차하면 레그룸을 양보받을 수도 있었고요. 여기에 개방감이 더욱 커진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 센터 에어벤트와 이제는 등받이까지 데워주는 열선 시트, 수동식 측면 커튼은 물론 220V 인버터 등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를 빠짐없이 갖춰 소중한 가족은 물론 가끔은 중요한 손님을 모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늘어난 뒷좌석 공간은 고스란히 적재 공간으로도 이어졌는데요. 3열만 접어도 널찍한 공간이 제공됐고 트렁크 양쪽에 자리한 레버를 당겨 2열마저 손쉽게 접으면 그야말로 광활한 짐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활용 점정으로 모하비에도 없던 전동 트렁크까지 아빠들이 도무지 참기 힘든 수준의 상품성을 뽐냈죠. 보닛은 여전히 2개의 디젤 엔진, 개선된 2.0 및 2.2L R 엔진이 채웠습니다. 출력은 2.0이 186마력, 2.2가 202마력으로 수치상으로 2세대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저중속 토크를 강화해 실용 영역에서 좀 더 쾌적한 주행이 가능했어요. 6단 자동 변속기는 매끄러운 직결감으로 패밀리 SUV에 적합한 세팅을 보여줬고 동급의 현대차 대비 항상 열세로 평가받았던 NVH를 강화,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가속시 부밍음을 비롯한 소음 및 진동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차량의 성격을 반영해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하면서 보편적인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제공했는데 실제로 SUV보다는 MPV에 가까운 주행 감각으로 올로드 주행에는 이쪽이 아무래도 더 낫죠. 사륜구동 모델에 한해 구동력과 제동력을 제어해 차가 코너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구동선의 제어 장치 ATCC를 기본 적용하면서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코너링 시 안정성을 보완한 것도 좋았어요. 정차 시 시동을 꺼주는 ISG 시스템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지만 차가 커졌기 때문인지 연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한편 강화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한때 클린 디젤로 불리며 디젤차가 친환경차에 탈을 쓰고 있던 시절 혼잡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 건너갔고요. 연료를 추가 분사해 질소 산화물을 정화하는 LNT 방식을 사용, 번거롭게 요소수를 넣을 일은 없었습니다만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엔진 오일에 섞여 들어가 주기적으로 오일량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이는 수입차를 포함 동일한 LNT 방식을 사용하는 차라면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관리에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RNG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쳐서 문제긴 했지만 가혹한 환경인 시내 주행의 빈도가 높다면 이거 더욱 신경 쓰셔야 돼요. 아픈 손가락은 더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에바가루 논란. 공조장치 내부의 에어컨 증발기, 에바포레이터의 코팅이 벗겨져 송풍구를 통해 마치 비듬 같은 하얀 가루가 날리는 현상이었는데 이게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염려한 많은 오너들이 분노했습니다. 또 정차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대와 기어 레버, 시트로 심한 떨림이 전달되는 진동 이슈도 있었어요. 디젤차니까 그러려니 하기에는 수준이 좀 심했거든요.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자잘한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 출시된 2016년형 모델에서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소소한 편의 기능은 물론 충격량과 탑승객의 체중에 따라 팽창력을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전트림 기본 적용하고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연식 변경치고는 꽤나 큰 폭의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관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상위 트림에 한해 4발의 LED 안개 등이 들어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커넥트 기능도 이 연식 변경 모델부터 지원되니 참고해주세요. (2017년 7월) 이번에는 산타페 세대 교체에 한 발 앞서 3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소렌토가 출시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눈입니다. 국산 중형 SUV 최초로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해 야간 시인성과 조형미를 동시에 잡았죠. 4개의 큐브 모양 LED 안개등까지 더해져 더욱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역시 사람이나 차나 눈이 예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측면의 변화는 미미했지만 새로운 휠 디자인만으로도 신선함은 충분했고 후면부 역시 리어램프의 내부 그래픽을 플래그십 K9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해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노출형 머플러 팁으로 스포티하게 마무리한 것도 포인트였어요. 전반적으로 기존 모델의 강인함과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신형 SUV다운 세련미까지 더해진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역대 소렌토 중 이 모델이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LED와 크롬 휠이 들어간 상위 트림, 할로겐 램프와 18인치 휠이 들어간 하위 트림 할 것 없이 전부 잘생겼습니다. 이래야죠, 디자인이. 실내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각종 편의 사양을 최신화하고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내장 색상,
시트에 새겨놓은 퀼팅 무늬 등 달라진 외관에 걸맞는 고급감을 챙기는 데 그쳤어요. 오히려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디젤을 주력으로 했지만 그 사이 가솔린 SUV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2.0L 세타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새롭게 투입됐습니다. 연비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처참했지만 디젤의 묵직한 토크감과는 다른 매력의 경쾌한 발진감, 연식과 주행거리가 쌓여도 변함없는 적은 진동, 또 정숙성이 강점이었습니다. 주행거리 자체가 많지 않다면 이쪽도 경쟁력 있죠. 터보 GDI 배지와 싱글 머플러 팁으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특히 동급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면서 효율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또 이 모델부터 기존 컬럼 타입 C MDPS가 렉 구동형 R MDPS로 변경돼 조향감이 한층 세련돼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었죠. 이외에도 발전된 전자제어 장치와 향상된 서스펜션 세팅 실력으로 주행 질감이 완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아차의 자체 커스터마이징 튜닝 브랜드인 튜온 패키지를 더해 내외관 구성은 물론 서스펜션 세팅과 브레이크 성능까지 보강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대폭 추가된 첨단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로 명명된 최신 ADAS 패키지를 옵션으로 제공,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게 됐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와 자동 긴급 제동 등 능동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패밀리카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2019년형 연식 변경은 4세대 산타페에 대응하고자 더 마스터라는 서브네임을 추가, 최상위 트림인 마스터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디젤은 요소수를 사용하는 SCR 방식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상품성은 여전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최첨단 사양을 대거 투입하며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죠. 이듬해에는 마스터 트림에 새로운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크롬휠,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안전사양, LED 램프에 유보 내비게이션까지 아예 기본으로 때려넣고 가격은 낮추는 패기를 선사. 이게 아주 잘 먹혔어요. (3세대) 소렌토는 출시 이후 국내 SUV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영원한 라이벌 산타페를 판매량으로 누르고 중형 SUV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는 소렌토가 무려 8만 대 넘게 팔리며 7만 6천 대의 산타페를 큰 폭으로 앞질렀죠. 디자인, 크기, 안전성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이 소렌토에 손을 들어준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차체 사이즈. 선택지가 많은 것이 가끔은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낳을 때가 있죠. 현대차가 3세대 산타페를 산타페와 맥스 크루즈로 이원화하면서 고객을 혼란하게 만들자 기아차가 정확히 중간 사이즈인 소렌토를 내밀어 어부지리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장기인 넉넉한 실내와 편의 장비, 멋들어진 디자인까지 패밀리카로 어느 하나 빠지는 곳이 없다 보니 가장들, 특히 베테랑 군 간부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사랑받기도 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3세대 소렌토는 소위 우주 방어급 가격 방어율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에바가루 이슈가 개선된 연식인지 또 LNT 방식의 전기형 모델은 엔진오일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모난 구석 없는 가족용 SUV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주력시장 북미 시장에서는 전작의 인기를 이어받아 매년 10만 대 이상 꾸준히 판매, 텔루라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기아 SUV 라인업의 맏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정통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도시로 향한 2세대, 그리고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마침내 산타페를 꺾고 왕좌에 오른 3세대까지 소렌토의 역사는 곧 혁신과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소렌토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단이 자동차의 기본이자 정석으로 여겨지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제조사들은 차급을 막론하고 SUV 라인업을 주력으로 내세웠고 압도적인 주행 경험을 내세우던 하이퍼 럭셔리 브랜드들까지 속속 SUV를 출시하며 세단 시장의 파이를 야금야금, 아니 아주 탐욕스럽게 집어삼켰습니다. 패밀리카의 정의도 바뀌었죠. 좁은 트렁크에 유모차나 아이스박스를 실느라 끙끙대던 소비자들은 이제 넓은 공간과 세단 못지않은 편의 장비를 갖춘 SUV에 시선을 돌렸어요. 특히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시장, 그 중에서도 SUV 시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대중교통보다는 자차 이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제2의 마이카 열풍이 불었고 이왕이면 공간이 넉넉한 SUV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여행길이 막히자 이른바 언택트 레저인 차박과 캠핑이 폭발적인 유행으로 번진 것도 무시할 수 없었죠. 바로 이 절묘한 타이밍에 기아는 예리하게 다듬은 비장의 무기 4세대 소렌토를 출격시켰습니다. 2020년 3월 베일을 벗은 4세대 모델은 3세대의 미려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리파인드 볼드니스, 정제된 강렬함이라는 디자인 컨셉 아래 다시금 보디빌더처럼 굵고 강인한 인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느새 보니까 범퍼 조형의 일부가 된 호랑이 코 그릴은 더 이상 두터운 크롬을 덧대 테두리를 강조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더욱 자연스럽게 기아 차임을 드러냈고, 마치 비늘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패턴을 더해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MFR, 즉 반사판 타입을 기본으로 상위 모델에는 프로젝션 타입을 제공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LED 주간주행 등은 앞서 K7 프리미어에서 먼저 선보인 라디에이터 그릴로 파고드는 독특한 형상으로 이 차의 존재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프로젝션 램프 사양은 이게 방향지시 등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죠. 옆모습은 이 차의 백미였습니다. 전륜구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프론트 오버행을 최대한 줄이고 휠베이스를 크게 늘려 역동적인 비레미를 완성했어요. C필러 하단에서 솟아오른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은색 가니쉬와 프론트 팬더에 붙은 방열구 모양의 장식은 자칫 둔해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의 역동감을 더해줬고 이 차만의 개성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20인치에 달하는 대구경 알루미늄 휠, 특히 새로 추가된 하이브리드 모델도 공력 성능을 핑계로 투박하게 디자인된 것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서도 탐을 낼 만한 스포티한 디자인의 전용 휠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후면부는 북미 시장을 휩쓴 상위 모델 텔루라이드를 연상시키는 세로형 테일램프, 각을 잡은 트렁크 패널과 범퍼 디자인으로 앞모습과 옆모습의 단단하고 묵직한 조형미를 그대로 이었습니다. 램프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차가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는 덤이었고요. 레터링 역시 트렁크 중앙에 과감하게 배치해 자신감을 드러냈고, 리어 와이퍼를 스포일러 안쪽으로 숨겨 깔끔한 디테일을 완성하는 센스를 보여줬죠. 전체적으로 당당하고 남성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디자인으로 늘씬하고 유려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유약해 보이고 MPV스럽기도 했던 전작과 비교하면 훨씬 SUV에 걸맞는 생김새였습니다. 직전 3세대 더 뉴 소렌토의 디자인이 워낙에 훌륭했기 때문에 출시 초반에는 전작만 못해 보인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신형은 신형이죠.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며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인정받았습니다. 실내는 외관의 강인함과는 또 다른 첨단 감각과 고급감이 돋보였습니다. 수평형 레이아웃과 계단식으로 구성한 대시보드로 전작의 안정감도 그대로 이었어요. 소재 역시 나파 가죽 시트와 알루미늄 장식 등을 적절히 배치해 차급에 걸맞게 마감했고, 다양한 색상을 지원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야간 주행 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마터면 심심한 인테리어가 될 뻔했지만 독특한 송풍구 디자인으로 기강을 잡아주죠. 상하로 분리된 듀얼 에어벤트는 바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었는데, 무더운 여름철에 이거 허벅지 쪽으로 해놓으면 통풍 시트가 부럽지 않았어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1열로 배치한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 당시에는 가로로 길어진 그 비율 하나만으로도 최신의 차에 탔다는 느낌을 줬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을 넘어 아예 커브드 스크린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지금은 흔해졌지만 당시 국산 SUV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레이아웃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모델도 후방 카메라나 폰 커넥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아예 기본 적용하면서 인테리어를 보다 꽉 차 보이게 한 점도 좋았고요. 이 밖에 트림에 따라 기어 레버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하위 트림은 기존의 기계식 말뚝 레버가, 상위 트림에는 최신 기아차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적용해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피커 개수가 12개로 늘어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내장형 블랙박스 빌트인 캠은 물론 스마트폰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키나 직접 타지 않고도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그룹의 최신 편의 및 첨단 사양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오버헤드 콘솔로 이동하면서 얄쌍해진 룸미러도 눈에 띄었죠. 차가 커진 만큼 공간은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이번에도 5인승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6인승과 7인승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 레그룸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3열의 거주성 또한 여전히 중형 SUV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전작 대비 체감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어른들도 탈만해졌어요.
무엇보다 2열 독립식 좌석, 즉 캡틴 시트를 적용한 6인승 옵션은 소렌토의 신의 한 수였는데요. 2열 승객의 거주성을 높이고 중앙 통로를 확보해 3열 활용 빈도를 높인 덕에 기존 고객들은 물론 덩치 큰 상위 모델이나 카니발을 고려해야 했던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낌없이 넣어놓은 USB 충전 포트는 모바일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한 디테일이었죠. 보니다르의 변화 역시 상당했죠. 그룹의 주력 파워트레인 두 가지를 소렌토를 통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더욱 강화된 환경 규제에 발맞춘 2.2L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 기존 R 엔진을 단순 개량한 것이 아닌 많은 부분을 새롭게 설계해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202마력, 45kg/m의 힘은 여전히 넉넉했고 디젤 특유의 소음과 진동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제는 엔진 소리보다 노면 소음이 더 부각된다는 반응도 있었죠. 두 번째는 급부상한 가솔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5L 스마트 스트림 터보 가솔린이었습니다. 281마력 43kg/m라는 호쾌한 성능으로 가솔린의 쾌적한 주행 감각과 디젤의 경쾌함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물론 연비는 눈물 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어요. 특히 험로 주행 시 노면 상태에 맞게 구동력을 배분, 탈출에 도움을 주는 터레인 모드가 추가됐고 3세대 플랫폼의 특징 중 하나인 낮은 무게중심으로 전반적인 주행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도 모두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엔진에 맞물린 습식 8단 DCT였는데요. 앞서 벨로스터 N을 통해 선보인 새로운 습식 DCT는 악명 높은 건식 DCT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엔진과 변속기에 맞물리는 클러치의 마찰면에 냉각과 윤활을 담당하는 오일 순환 장치를 추가,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한 변속기였습니다. 단 부드럽게 속력을 올리는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체가 심한 길,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에서는 특유의 울렁임 때문에 함께 탄 동승객에게 멀미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 변속기에 탈을 쓴 수동 변속기라는 DCT 미션의 구조적인 특성이라 딱히 방도가 없는데 문제는 다른 변속기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었죠. 또 DCT 변속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초기 생산분에서 발생한 각종 조립 불량과 소프트웨어 오류 등 품질 이슈도 소렌토의 명성에 흠집을 냈습니다. 하지만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죠. 이런 아쉬움을 해결해준 것이 바로 국산 중형 SUV 최초로 적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전용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1.6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 낮은 배기량으로 덩치 큰 SUV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180마력의 엔진과 44.2kW의 전기 모터가 합쳐져 시스템 출력 230마력, 35.7kg/m라는 준수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이만하면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기 모터 특유의 초반 토크 덕분에 실용 영역에서의 가속감이 경쾌했고 정체 구간이 많은 도심 주행에서 빛을 발하는 연비로 디젤의 완벽한 대안이 됐죠. 괜시리 기분 좋은 저렴한 자동차세,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출시 직전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약간의 차이로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버린 건데요.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만 대가 넘게 계약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고 사전 계약 고객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게 말해. 기아는 부랴부랴 계약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차액을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그나마 적절한 대처로 더 이상의 망신을 당할 일은 없었죠. 한편 출시 이듬해인 2021년 하반기 2022년형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아의 새로운 브랜드 엠블럼이 적용된 것이죠. 기존의 타원형 로고가 촌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테두리를 없앤 심플한 새 로고가 소렌토의 강인한 디자인과 찰떡 궁합을 이루며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점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가 추가되어 디자인 선택지를 넓혔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습니다.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돼버려 대기 기간만 1년이 넘어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어요.
2023년 8월 출시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소렌토가 출시됐습니다. 5세대 산타페의 파격을 의식해서인지 기아는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 최신 패밀리룩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적극 반영해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전면부는 순간 직전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확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가로형 램프 대신 EV9이나 모닝 등에서 선보인 수직형 헤드램프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 주행 등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더욱 웅장한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위 모델의 LED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으로 바꿔 존재감을 부각했어요. 호랑이 코 그릴은 더욱 넓고 과감해졌고 보닛의 볼륨감을 키워 SUV다운 당당함을 강조했죠. 최상위 모델 그래비티에는 전용 그릴을 비롯한 갖가지 장식들, EV9 것과 유사한 전용 휠이 탑재되는데 디자인이 오묘한 게 차와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모델의 20인치 휠이 더 나았어요. 연비를 의식해서인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고 사양 휠도 18인치로 너프시킨 점도 아쉬웠고요. 이전에도 수직형 테일램프 디자인을 사용했던 후면부도 상대적으로 변화가 미미했는데요. 테일램프의 내부 그래픽을 두 개의 세로줄이 하나로 연결된 스타맵 형태로 변경하고 범퍼 하단의 디테일을 손봐 전면부와의 통일감을 주는 데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디자인이 워낙에 호평이었기에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실물을 본 소비자들은 더 고급스러워졌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밤에 보면 앞모습이 카니발이랑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르노에서도 소렌토가 나와서 아쉽진 않았지만요. 실내의 변화 역시 돋보였습니다. 고전적인 배치의 분리형 디스플레이 대신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부드럽게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더욱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시선을 사로잡던 세로형 에어벤트가 차분하게 수정됐고 다소 복잡했던 센터 패시아 버튼들도 최신 모델들이 두루 사용하는 전환형 조작계로 변경해 훨씬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줬습니다. 미적인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 없었지만 소렌토만의 독특한 포인트들이 사라지면서 개성도 함께 사라진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요. 터치스크린 전환형 조작계도 보기에나 좋지 실 오너들의 평가에서는 그닥 좋은 소리를 못 듣기도 했고요. 편의 사양도 최신 사양으로 꾸렸습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탑재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디오 스트리밍 기능 등 사용성을 크게 높였고 스마트키 없이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결제 등에 필요한 지문 인증 시스템, 화질을 개선하고 녹음 기능을 추가한 빌트인 캠2, 후방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는 디지털 센터미러 등 고급 편의 사양을 대거 투입해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맞나 싶을 정도의 상품성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2.5 가솔린 터보, 2.2 디젤, 1.6 터보 하이브리드 3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쟁차들이 하나둘 디젤 엔진을 단종시키는 와중에도 여전히 디젤 라인업을 유지하며 장거리 운행이 많은 소비자들을 배려했죠.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개선하는 EVMC 기술을 적용, 코너링 시 안정성과 주행 질감을 한층 매끈하게 다듬어 무거운 중량에서 오는 둔한 움직임을 보완했습니다. 이후 연식 변경을 거쳐 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하는 등 자잘한 상품성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하반기 출시된 2026년형 모델부터는 드디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도입되면서 주행 보조 시 가볍게 손을 얹고만 있어도 되니 장거리 주행이 더욱 편안해졌어요. 이거 사소해 보이는데 은근히 체감이 큰 부분이죠. 단 차가 좋아진 만큼 가격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트림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약 40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역시 비싸도 살 사람들은 사나봐요. 판매량과 대기 기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차세대 소렌토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출시 첫 해인 2020년 국내에서만 82,000여 대, 2023년에는 무려 85,000여 대를 판매하며 산타페를 압도적인 격차로 두르고 국내 SUV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차인 산타페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외면받을 때 모난 구석 없는 소렌토가 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며 국민 SUV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4세대 소렌토의 성공은 단순히 많이 팔렸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주류가 세단에서 SUV로 그리고 디젤에서 하이브리드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친환경차 대중화를 이끌었죠.
전동화 모델이 압도적으로 판매되는 건 이후 등장한 산타페와 르노 그랑콜레오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반도체 수급난과 맞물려 한때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출고 대기 기간은 18개월, 입대 전에 계약하고 전역 후에 받는다는 말이 우스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직 차를 받지도 못했는데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면서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주행거리 1만 킬로미터 미만의 중고차가 신차 가격보다 200에서 300만원 더 비싸게 팔려도 매물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감가 방어율은 국산차 중 단연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감가상각에서 자유로운 차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주력 시장 북미에서는 플래그십 텔루라이드와 함께 기아 SUV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만 8만 대 이상 판매됐고 유럽 시장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호평받으며 각종 올해의 차상을 휩쓸었습니다.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은 디자인, 공간, 성능, 가격 모든 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차라며 소렌토의 상품성을 높게 평가했죠. 지금까지 기아의 대표 SUV 소렌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기존 보디온 프레임 시절부터 지금의 세련되고 유려한 하이브리드 SUV에 이르기까지 기아가 걸어온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의 혁신이 이 소렌토라는 브랜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라인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차종을 넘어 시대가 원하는 바를 가장 기민하게 읽어내며 소비자들과 어떻게 호흡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중형 SUV 시장에서 또 피를 나눈 형제인 현대 산타페에 맞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했던 소렌토는 어느새 대안이 아닌 시장을 선도하는 표준이 됐죠. 하지만 영원한 1등은 없겠죠. 전동화 시대를 맞아 경쟁차들이 소렌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세대 소렌토는 또 어떤 혁신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SUV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